별채권자들이 알면서 그러는지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별채권이니까 이거 무조건 다 갚아야 되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 별채권 관련해서예요. 제가 우리 의뢰인들하고 상담 되게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항상 여쭤보는 게 뭐냐면 뭐 사행이냐, 뭐 편파 변제냐, 별채권은 어떠냐. 제 유튜브 보면서 이것저것 뭐 들은 건 있어. 그 잡지식들이 많이 우리 의뢰인들 머리에 들어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맨날 뭐 이렇게 오해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채권에 대해서 되게 쉽게 원리, 원칙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어렵게 안 할 테니까 가만히 들어보세요. 개인회생회사의 대원칙이 뭐예요? 내가 가용소득으로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빚을 갚은 게 청산가치보다 많으면 나머지 채권은 면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목록에 들어있는 회생채권은 무조건 다 면책이 되는 거예요. 다만 별채권자라는 게 있는데 내 어떤 재산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해 놓거나 법이 허용하는 어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회생 절차에 따르지 않고 먼저 우선 변제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별도로 변제해야 되는 채권, 별채권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별채권은 회생채권이에요? 아니에요? 회생채권이에요. 회생채권자 목록에 들어가 있으니까 별채권은 회생채권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별채권자는 별도로 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저당권자. 집을 살 때 돈을 빌렸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혹시 내가 이 돈을 큰 돈을 안 갚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못 갚으면 경매 넘어갈 거야. 이 사람이 일반 채권자보다 훨씬 우선이에요. 자동차, 캐피탈사에서 내가 차를 살 때 내 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놔. 그게 이제 차량 등록 원부, 갑구, 울구 여기 이제 어쨌든 표시가 될 거예요. 근저당권자가. 그러면 내가 차량 할부금을 못 갚았어. 그러면 그 근저당권에 기해서 얘네들이 임의 경매를 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내가 집을 전세를 사는데 내 앞에 저당권이 없는 걸 확인했어. 그래서 내가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어. 이 집이 경매 넘어가면 누가 먼저 돈 받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먼저 받아가요. 이게 별채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법이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권리를 별채권이라고 하는데 별채권을 행사하고 만약에 남는 금액이 있어. 남는 금액. 쉽게 얘기하면 내가 차를 5천만 원짜리를 샀는데 4천만 원 근저당 잡았는데 이거 차 경매해보니까 막 사고 나고 막 해가 1천만 원밖에 안 나와. 막 꼬물이야. 그럼 3천만 원 남아있잖아요. 이거 면책돼요? 안 돼요? 면책돼요. 그럼 보세요. 내가 상가를 담보로 돈을 빌렸어. 그러니까 5억짜리 상가인데 4억을 빌려가지고 내가 샀단 말이야. 근데 완전 시세가 똥값이 돼가지고 경매에서 1억에 팔렸어. 4억 갚을 돈이 없으니까. 3억 비잖아요. 그 면책돼요? 안 돼요? 면책돼요. 그래서 별채권자들이 알면서 그러는지 아니 진짜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회생채권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나는 별채권이니까 내 빚은 회생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 무조건 다 갚아야 되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참 답답한데 어떤 변호사님이나 어떤 직원들이 별채권은 별도니까 이거 다 갚아야 됩니다. 회생 끝나도 갚아야 됩니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바보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생의 대원칙은 내가 갚을 수 있는 모든 돈을 갚고 못 갚는 돈은 면책되는 게 회생의 대원칙이라니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회생에 대한 기초가 좀 부족하신 거거든요. 이 영상 오른쪽 위에 있는 요 깜빡깜빡거리 링크 있잖아요. 그거 누르셔가지고 회생의 기초 공부하세요. 엄청 쉽게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별채권자가 회생 절차 기간 동안에 별채권을 실행을 하고 남는 채권을 법원에다가 신고하게 되어 있고 예전역에 우리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할 때 별채권부 채권하고 그에 준하는 채권 그 다음에 회생채권자 목록을 별도로 짠 다음에 별채권 행사 이후에도 변제되지 않을 채권의 액수를 적은 다음에 그거를 회생채권에서 적립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전역에 그렇게 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별채권자가 별채권을 행사 안 하고 면책이 됐어. 그러면 쌓여있는 돈을 어떻게 하느냐?
쌓여있는 돈은 일반 채권자들이 나눠 가져요. 별채권자는 그 돈 못 건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만약에 내가 별채권자랑 쇼부를 봐가지고 경매 안 넘기고 내가 빚 잘 갚기로 했어. 아니면 별채권자가 그냥 멍하니 있다가 별채권 행사 안 한 상태에 면책이 됐어. 그 다음에 경매가 넘어가가지고 만약에 돈이 남아있다. 일부 돈이 남아있다. 그럼 별채권자는 억울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별채권이라는 권리를 행사 안 한 상태에서 채권자 목록에 있는 모든 채권이 면책이 된 그 이후에 별채권을 행사하고 남는 돈은 그건 이미 면책됐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못 받아요. 별채권자는 얼른 별채권을 행사하고 확정채권 신고하고 남은 채권을 먼저 배당받아 가거나 적립해 놨잖아요. 이미. 아니면 내가 별채권 행사 안 하잖아? 그러면 그 행사 안 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본인이. 채무자가 더 갚아주고 덜 갚아주고 이럴 건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이나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 있는 그 부동산들 있잖아요. 그거 잘 협의 안 해주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협의를 해준 다음에 채무자가 잘 갚아주기로 했어. 그리고 어찌어찌 3년 뭐 이렇게 지나가지고 면책이 됐어. 끝났어. 그 다음에 이 채무자가 만약에 돈을 안 갚아주고 경매 넘어갔을 때 만약에 내가 못 받는 돈이 있다라면 자기한테는 위험 부담인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5억짜리 집에 1억 정도만 담보권이 설정이 돼 있고 이 집은 뭐 아파트이기 때문에 싸게 팔아도 뭐 4억 5천에 충분히 팔릴 수 있어. 그러면 별채권자가 사실은 동의 안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이 거의 풀대출로 지금 집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경매 넘어가가지고 내가 못 받은 돈이 있으면 그거를 회생채권에서라도 일부 변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포기하면서 채무자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건 조금 부담되기 때문에 별채권자들이 보통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서 오늘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별채권부 채권은 별채권자가 회생채권 중에 별채권 행사하고 남은 채권을 회생채권에서 받아가도록 회생 절차가 짜여 있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행사를 안 한 불이익은 별채권자가 지는 거기 때문에 뭐 어디 뭐 캐피탈 사고 아니면 뭐 어디고 전화 와가지고 나는 별채권이니까 네 회생 상관없이 나는 이 돈 다 받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헛소리에 쫄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설명 못 해줘가지고 저희한테 전화 와서 별채권자에 대한 어떤 후처리를 해달라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 있던 사무실에서 그건 우린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별채권이니까 이건 별도로 다 변제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요거 좀 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별채권의 어떤 면책 이후의 어떤 처리에 대해서 너무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